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한미군의 주축인 미 8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 주둔 64년 만에 경기도 평택기지로 이전했습니다. 올해 말 완공되는 평택기지는 앞으로 한미 동맹의 상징이 될 텐데요. 오늘 사령부 청사 개관식이 열린 현장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재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금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메인 게이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미 8군 사령부는 오늘 신청사 개관식을 통해 사실상 평택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령부 청사 개관식은 토머스 벤달 주한 미 8군 사령관과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커 장군 동상 제막식과 예포 발사, 지휘소 개관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미 8군은 육군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에 영구 배치된 야전부대로 지난 2003년 4월 한미 합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전이 추진된 끝에 이곳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8군 사령부는 옮겼지만 평택기지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500개 동이 넘는 건물에 미군과 그 가족 등 4만여 명이 주둔할 이 기지 내에는 8군 사령부와 미 2사단 본부 등 지휘시설을 비롯해 각종 훈련시설, 평택항과 평택역을 잇는 철도 차량기지 등이 자리합니다. 또 학교와 상점, 은행 등 미군과 가족을 위한 시설도 들어섰으며 미군 자녀들이 다닐 초중고교도 이미 문을 열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조성 비용 17조 원 중 9조 원 가까이는 우리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 기지 앞에서 MBC 뉴스 김재홍입니다. 네, 평택 기지는 미군이 운용하는 해외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주한미군 전력 운영의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는 서울 여의도의 5.500크기인 1,400만 제곱미터로 미군의 해외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전국 91개 지역 2억 4천만 제곱미터에 흩어져 있던 병력을 평택과 대구, 부산 2개 권역으로 재배치해 전체 면적은 7천만 제곱미터가량 줄었음에도 효율성은 높다는 게 미군 측 설명입니다. 평택기지 인근에는 평택항과 오산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고 철도 기관 시설이 기지 안팎으로 연결돼 있어 육해공을 망라한 미군 전력 증원과 물자 집결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또 한강 이남으로 배치됨에 따라 대북 억제 능력은 물론 한반도 주변 분쟁에도 신속한 투입이 가능해 동북아 기동부대로서의 역할도 기대됩니다. 주요 전략 시설들이 모여 있게 됨으로써 전략적 반격 능력 및 선제 타격 능력을 높임으로써 전쟁 억제 능력을 더욱 확보해. 하지만 북한 방사포의 사정권 내에 있어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기지 보호 차원에서 요격 자산인 패트리엇 미사일을 진강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amp Humphreys could provide protection of ballistic missile defense for the airfield and for the entire installation. One Patriot battery. 미 2사단이 있던 의정부 동두천 등 전방 지역 전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JS의 경비대대와 화력여단 등 필수 병력은 그대로 잔류할 계획이라고 주한미군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미 8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용산 미군기지는 이제 순차적으로 시민들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의도 면적에 맞먹는 규모인데요. 이 19세기 말 청나라에 이어 일본군과 미군이 수도 서울 한복판을 100년 넘게 주둔해왔습니다. 굴곡진 근현대사의 아픔이 새겨진 용산을 정동욱 기자가 되짚어봅니다. 1905년 러일 전쟁의 승리로 한반도 지배권을 확보한 일본은 이듬해 청나라 군대의 주둔지였던 용산에 총독 관저와 일본군 사령부를 지었습니다. 3.3 제곱미터당 당시 국밥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돈을 지불한 사실상의 강탈이었습니다. 1945년 패망한 일본군은 떠났지만 한국 전쟁 이후에는 미군이 용산에 군장을 풀었습니다. 미군은 130여 동에 달하는 일본군 건물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사용해왔습니다. 기지 내부는 근현대사 유산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일본 만주군 전사자를 기리는 총원탑은 미 8군 전몰자 기념비로, 백범 김구선생 암살범 안두희가 수감됐던 감옥은 미군 위생부대로 각각 이름을 바꿔 달았습니다. 서구식의 근대 일본 건축 양식으로 지은 일본군 장교 숙소는 현재 주한 미 합동군사업무단 건물로 사용 중입니다. 외세가 한 1000년 전부터 머물렀던 그런 아픈 어떤 공간입니다. 그 옮겨간 터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를 좀 반성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그 터의 관리랄까 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광화문을 거쳐 용산까지 역사 문화벨트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환받은 용산 부지를 대규모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주한미군의 용산시대가 끝나면서 미군과 함께 해온 이태원 상권도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미군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나 이슬람 문화권 관광객 유치에 더 힘쓸 거라고 합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7년 용산 미팔군의 외출이 허용되면서 이태원 상권이 형성됐습니다. Itaewon, I used to live here. I used to go to school over there in Yongsan when I was little.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거치며 이태원은 미군 배후 상권에서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몰라도 이제 이태원은 알 정도로 필수 관광지로 그렇게 이제 부상이 됐죠.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도 늘면서 1997년 이태원은 서울시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이태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53만 명. Street market and then the pubs, like drink places and like food, and that's pretty much it. Like very good for Europeans. 하지만 이태원 상권의 주한미군 의존도는 20% 정도에 달해 기지 이전으로 당분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자체는 평택으로 간 미군들이 주말은 이태원에서 보낼 수 있도록 미군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관광객 다변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남아라든가 아니면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광 유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슬람 문화권 관광객을 위한 할랄 지도 제작과 먹거리 보급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Eat whatever we want. We can pray also whenever we want. 미군과 함께한 60년의 역사를 넘어 이태원이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는 문화 용광로로의 변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양환입니다.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간단한 순방 성과 보고 이후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송영무, 조대엽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김천웅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 상황을 답답해하면서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G20 정상들이 세계 경기를 회복세로 진단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만큼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경 예산안의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 보류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출범 2달이 넘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당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존중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논의와 협상을 존중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장관 후보자 모두에게서 결정적 흠결을 찾지 못했다며 임명 보류 시한도 주말을 넘기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야당은 임명을 위한 임명 보류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여야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못했고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도 무산됐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청와대의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시기만 늦춘 것일 뿐 지명 철회가 아닌 임명 강행을 하려는 수순이란 겁니다. 임명을 위한 명문 쌓기에 저는 일종의 꼼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야당 탓으로 돌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두가 야당 탓으로 돌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두 후보자 중에 한 명을 낙마시키는 선에서 협상할 수 있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한 사람만 지명 철회하면 안 되겠냐는 의사타진을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꼼수 중에 꼼수입니다. 결국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6석의 정의당은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야3당은 불참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여는 것은 개인은 하겠지만 의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안 열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에 해부된 조재현,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도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오늘 본회의 무산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오는 18일 한 차례 더 남아있지만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 여권의 양보가 없을 경우 국회 정상화, 추경안 처리 등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서울 남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준규 기자, 법원의 판단이 곧 나올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검찰청에 대기하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은미 씨가 조작한 사실이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제보를 검증은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당의 사실 확인 요구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며 영장 발부에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문준용 씨의 대학원 동료라며 거짓 제보를 녹음한 이유미 씨 남동생도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속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에서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당의 환골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치 보복을 당한 거라고 주장해 단 안팎에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제1야당의 쇄신을 이끌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당이 집권했던 지난 10년간 보수 우파의 가치를 실현하기는커녕 권력 유지에만 몰두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보다는 권력을 이용한 개인과 집단의 이익과 영달에 함몰되어서 유권자를 외면한 채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보수, 우파 진영 전체가 질이 멸렬해졌고 한국당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한 탓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정치 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요. 류 위원장의 거침없는 발언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SNS에서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한 탄핵을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재판소, 국회를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류 위원장의 인식이 국민이 기대하는 혁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위반한 실정법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당초 어제까지였던 MBC에 대한 12일간의 특별 근로 감독을 나흘 더 연장한 데 대해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언론 길들이기라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장악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방송장악 저지특위는 정부의 MBC 특별 근로감독 연장을 중대한 사태로 규정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노무현 정부의 기자실 대못받기 등 과거 진보 정권이 해오던 전형적인 언론 길들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당장 언론 탄압과 방송장을 위한 짜맞추기식 조사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SNS에서 신문과 종합편성 채널
포털, SNS까지 장악한 정권이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인 MBC 장악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MBC마저 노조를 이용해 주사파 운동권 정권의 전위부대로 만들려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근로감독은 공무이고 MBC도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성실히 응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언론 장악을 시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토사가 쏟아지고 하천이 불어나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보도에 곽동건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흙더미 속에서 한 남성을 끄집어냅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충북 청주의 한 건물 공사장 비탈에서 흙더미 40톤이 쏟아졌습니다. 비가 그쳤으니까 목수들이 이제 현장 점검을 가잖아요. 괜찮은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흙더미에 깔린 작업자 2명은 1시간 반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속도로 옆 비탈면에 벌건 황토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젯밤 제3경인고속도로 연성터널 근처에서 비탈면 토사 30톤이 폭우에 무너져 내려 도로 일부가 통제됐습니다. 충북 제천에서도 돌과 흙 80톤이 국도로 쏟아지는 등 전국 도로 곳곳에서 오전 내내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에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분기점 인근에서 28살 갈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차량이 갓길 옹벽에 부딪힌 뒤 뒤집어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갈 씨의 부인과 7개월 된 아들이 숨졌고 갈 씨도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팔당댐에서 초당 8,000톤이 넘는 물이 방류되면서 오늘 새벽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잠수교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물이 불어난 청계천 역시 밤사이 출입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이렇게 비 피해가 잇따랐지만 농촌 지역에선 기다리던 단비에 때늦은 모내기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가 내린 중부지방과 달리 남부지방의 가뭄은 여전합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기다렸던 단비에 바닥을 드러냈던 저수지엔 물이 차올랐습니다. 바닥에 놓였던 낚시 좌대는 물 위로 떠오르며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낚싯배. 3주 전 바짝 메말라 갈라진 바닥을 드러냈던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강바닥에 주저앉았던 태양광 발전 시설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메말랐던 저수지를 빗물이 채우면서 낚시꾼들도 오랜만에 물가로 나섰습니다. 지난달 말 7.8%에 불과했던 이곳의 저수율은 현재 30.9%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인근 논에도 물이 차오르면서 누렇게 말라 죽어가던 벼는 파릇파릇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비가 오니까 처대잖아. 배 잘 돼. 이제 괜찮아. 모내기를 끝내고 김을 매야 할 시기지만 단비 덕분에 한 달이나 늦게 모내기를 하는 손길도 바쁘기만 합니다. 애타게 기다렸는데 늦게나마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렸던 경기 충남 지역의 주요 저수지는 평년의 80% 수준 저수율을 회복했습니다. 소양강댐과 충주댐 등 전국 주요 다목적댐도 이번 비로 수위를 높이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충남 서부권에 위치한 보령댐을 제외한 나머지 다목적댐은 매년 평균 저수율을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과 전남 등 영원함 지역 주요 저수지는 평년 수준 저수율을 훨씬 밑돌고 있어 농민들 마음은 여전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미국 서부와 남부의 산불은 폭염을 타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10개가 넘는 산불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주은 특파원입니다. 항공기가 화염과 연기를 뚫고 활강합니다. 화마와 싸우던 소방대원들이 소방호스로 동료에게 물을 뿌려주며 폭염을 견뎌봅니다. We're hoping that the aircraft has a good effect on the fire and we can get what that does is it enables our crews to get in.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만 현지 시간 어제 14개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90개에 이르는 산불이 미국 서부와 남부 지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초목은 바짝 말라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일단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소방대원 5,000명을 투입했습니다. The governor has issued a state of emergency for the area north of Sacramento after the wildfire. 가장 큰 산불이 난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지역에서는 주택 수십 채가 불탔고 주민 8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캠핑 중이던 80여 명의 초등학생들도 가까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60배가 넘는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We came driving through the mobile home park last night on the bullhorn telling everybody it's mandatory to leave. 40도가 넘는 불볕 더위와 건조한 강풍으로 산불이 계속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기온이 떨어지는 이번 주 중반 이후에나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해놨을 뿐 정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부족해서라는데요.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주택가에 위치하다 보니 이면도로에 둘러싸여 횡단보도는 물론 전멸등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애매한 이면도로를 위태롭게 오가는데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은 미흡합니다. 시장에 많이 다녀요. 차도 많이 다니고 제일 문제는 오토바이가 아주 제일 걱정이더라고. 아주 그건 뭐 그냥 우리가 봐도 겁나. 한국소비자원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는 도로에 차량 신호등이 없었고 횡단보도가 없는 곳도 17%에 달했습니다. 통행 차량 1000여 대의 속도를 측정했더니 38%가 시속 30km를 넘는 과속 차량이었지만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4군데뿐, 또 절반 정도는 과속 방지턱도 없었습니다. 현행 규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고 발생의 어떤 개연성을 줄일 수 있는데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스쿨존 절반 이상에서 불법 주정차가 적발됐고 심지어 노상 주차장까지 들어선 곳도 있었는데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면서 연간 500건을 넘어섰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제한속도 위반 차량 단속을 강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승용차를 덮치는 사고가 또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번엔 빗길에 미끄러져 난 사고였는데요. 경찰은 과속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영동 고속도로, 고속버스가 빠른 속도로 터널에 진입합니다. 중심을 잃고 차선을 이리저리 오가더니 터널 양쪽 벽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휘청거리며 터널을 빠져나온 버스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맞은편 차로로 달려갑니다. 마주오던 승용차가 황급히 방향을 틀어 피해보려 하지만 역부족. 버스는 순식간에 승용차를 덮치고 맙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버스는 화단식으로 조성된 중앙분리대를 가로질러 맞은편 차로로 돌진했습니다.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구겨졌습니다.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옆자리 20대 여성은 아직도 의식이 없는 상태. 버스기사와 승객 2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터널 길이가 300여 미터로 짧다 보니 갑자기 내린 폭우에 터널 안쪽까지 젖어 있었던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좀 차가 휘청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걸 제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미끄러워져서 차가 좀 돌아지 않았나. 경찰은 음주나 졸음운전은 없었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버스 기사를 입건해 과속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50대 부부의 목숨을 앗아간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 운행 중이었습니다. 사고 전날에만 18시간 넘게 일을 하고 5시간 30분을 잔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데요. 정부가 졸음운전 방지책으로 내놨던 의무휴식제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사고버스와 같은 노선을 타고 있는 기사들의 이야기, 신재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일요일 사고가 난 광역버스 회사에 다니는 운전기사입니다. 버스 운전 경력 20년의 베테랑입니다. 6시 45분 첫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서울 세당동까지 왕복 106km, 하루에만 12차례 고속도로에 들어섭니다. 정신 차려야죠. 여기서부터는 까딱형 가는 건데 또 깜짝할싸에 가는데.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와 맞먹는 630여 킬로미터를 달리다 보면 새벽 1시가 넘어서 차고지로 돌아옵니다. 하루 18시간 넘게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틀을 연속 근무한 뒤 하루를 쉬고 또 하루를 근무하고 쉬지만 늘 피곤함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와인도 있고 사탕도 있고 뭐 어떻게 이런 거라도 하나씩 먹어가면서 처먹어요.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운전기사의 휴식 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 2시간 연속 운행 뒤 15분 휴식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돈통 뛰고 집에 가서 씻고 실적으로 주무시고 다음날 운행을 준비하기까지는 많이 자야 돼 6시간밖에 잘 수 없는 형편입니다. 휴식 시간을 확보하려다 보니 과속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호 까고 달리고 이러는 거라. 그거 안 하면 시지로 되니까 기사들만 나쁘다고 하지 말아야 돼. 경찰은 해당 버스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운전기사에게 적절한 휴식 시간을 주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새가 한 1000년 전부터 머물렀던 그런 아픈 어떤 공간입니다. 그 옮겨간 터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를 좀 반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 터의 관리랄까 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광화문을 거쳐 용산까지 역사 문화벨트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환받은 용산 부지를 대규모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주한미군의 용산시대가 끝나면서 미군과 함께 해온 이태원 상권도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미군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나 이슬람 문화권 관광객 유치에 더 힘쓸 거라고 합니다. 송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7년 용산 미팔군의 외출이 허용되면서 이태원 상권이 형성됐습니다. Itaewon, I used to live here. I used to go to school over there in Yongsan when I was little.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거치며 이태원은 미군 배후 상권에서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몰라도 이제 이태원은 알 정도로 필수 관광지로 그렇게 이제 부상이 됐죠.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도 늘면서 1997년 이태원은 서울시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이태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53만 명. Street market and then the pubs, like drink places and like food, and that's pretty much it. Like very good for Europeans. 하지만 이태원 상권의 주한미군 의존도는 20% 정도에 달해 기지 이전으로 당분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자체는 평택으로 간 미군들이 주말은 이태원에서 보낼 수 있도록 미군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관광객 다변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남아라든가 아니면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광 유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슬람 문화권 관광객을 위한 할랄 지도 제작과 먹거리 보급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Eat whatever we want. We can pray also whenever we want. 미군과 함께한 60년의 역사를 넘어 이태원이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는 문화 용광로로의 변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양환입니다.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미군 측 설명입니다. 평택기지 인근에는 평택항과 오산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고 철도 기관 시설이 기지 안팎으로 연결돼 있어 육해공을 망라한 미군 전력 증원과 물자 집결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또 한강 이남으로 배치됨에 따라 대북 억제 능력은 물론 한반도 주변 분쟁에도 신속한 투입이 가능해 동북아 기동부대로서의 역할도 기대됩니다. 주요 전략 시설들이 모여 있게 됨으로써 전략적 반격 능력 및 선제 타격 능력을 높임으로써 전쟁 억제 능력을 더욱 확보해. 하지만 북한 방사포의 사정권 내에 있어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기지 보호 차원에서 요격 자산인 패트리엇 미사일을 진강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amp Humphreys could provide
protection of ballistic missile defense for the airfield and for the entire installation. One Patriot battery. 미 이사단이 있던 의정부 동두천 등 전방 지역 전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JS의 경비대대와 화력여단 등 필수 병력은 그대로 잔류할 계획이라고 주한미군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미 8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용산 미군 기지는 이제 순차적으로 시민들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의도 면적에 맞먹는 규모인데요. 이 19세기 말 청나라에 이어 일본군과 미군이 수도 서울 한복판을 100년 넘게 주둔해왔습니다. 굴곡진 근현대사의 아픔이 새겨진 용산을 정동욱 기자가 되짚어봅니다. 1905년 러일 전쟁의 승리로 한반도 지배권을 확보한 일본은 이듬해 청나라 군대의 주둔지였던 용산에 총독 관저와 일본군 사령부를 지었습니다. 3.3제곱미터당 당시 국밥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돈을 지불한 사실상의 강탈이었습니다. 1945년 패망한 일본군은 떠났지만 한국 전쟁 이후에는 미군이 용산에 군장을 풀었습니다. 미군은 130여 동에 달하는 일본군 건물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사용해왔습니다. 기지 내부는 근현대사 유산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일본 만주군 전사자를 기리는 충원탑은 미 8군 전몰자 기념비로, 백범 김구선생 암살범 안두희가 수감됐던 감옥은 미군 위생부대로 각각 이름을 바꿔 달았습니다. 서구식의 근대 일본 건축 양식으로 지은 일본군 장교 숙소는 현재 주한 미 합동군사업무단 건물로 사용 중입니다. 간단한 순방 성과 보고 이후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송영무, 조대엽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김천웅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 상황을 답답해하면서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추경과 정부 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G20 정상들이 세계 경기를 회복세로 진단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만큼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경 예산안의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 보류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출범 2달이 넘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당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존중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논의와 협상을 존중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장관 후보자 모두에게서 결정적 흠결을 찾지 못했다며 임명 보류 시한도 주말을 넘기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야당은 임명을 위한 임명 보류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여야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못했고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도 무산됐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청와대의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시기만 늦춘 것일 뿐 지명 철회가 아닌 임명 강행을 하려는 수순이란 겁니다. 임명을 위한 명문 쌓기에 저는 일종의 꼼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야당 탓으로 돌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두가 야당 탓으로 돌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두 후보자 중에 한 명을 낙마시키는 선에서 협상할 수 있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한 사람만 지명 철회하면 안 되겠냐는 의사타진을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꼼수 중에 꼼수입니다. 결국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6석의 정의당은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야3당은 불참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여는 것은 개의는 하겠지만 의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안 열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에 해부된 조재현,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도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오늘 본회의 무산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오는 18일 한 차례 더 남아있지만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 여권의 양보가 없을 경우 국회 정상화, 추경안 처리 등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현재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서울 남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준규 기자, 법원의 판단이 곧 나올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검찰청에 대기하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은미 씨가 조작한 사실이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제보를 검증은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당의 사실 확인 요구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며 영장 발부에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문준용 씨의 대학원 동료라며 거짓 제보를 녹음한 이유미 씨 남동생도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속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에서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당의 환골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치 보복을 당한 거라고 주장해 단 안팎에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한미군의 주축인 미 8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 주둔 64년 만에 경기도 평택기지로 이전했습니다. 올해 말 완공되는 평택기지는 앞으로 한미 동맹의 상징이 될 텐데요. 오늘 사령부 청사 개관식이 열린 현장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재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금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메인 게이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미 8군 사령부는 오늘 신청사 개관식을 통해 사실상 평택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령부 청사 개관식은 토머스 벤달 주한 미 8군 사령관과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커 장군 동상 제막식과 예포 발사, 지휘소 개관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미 8군은 육군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에 영구 배치된 야전부대로 지난 2003년 4월 한미 합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전이 추진된 끝에 이곳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8군 사령부는 옮겼지만 평택기지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500개 동이 넘는 건물에 미군과 그 가족 등 4만여 명이 주둔할 이 기지 내에는 8군 사령부와 미 2사단 본부 등 지휘시설을 비롯해 각종 훈련시설, 평택항과 평택역을 잇는 철도 차량기지 등이 자리합니다. 또 학교와 상점, 은행 등 미군과 가족을 위한 시설도 들어섰으며 미군 자녀들이 다닐 초중고교도 이미 문을 열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조성 비용 17조 원 중 9조 원 가까이는 우리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 기지 앞에서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네, 평택 기지는 미군이 운용하는 해외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주한미군 전력 운영의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는 서울 여의도의 5.5배 크기인 1,400만 제곱미터로 미군의 해외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전국 91개 지역 2억 4천만 제곱미터에 흩어져 있던 병력을 평택과 대구, 부산 2개 권역으로 재배치해 전체 면적은 7천만 제곱미터가량 줄었음에도 효율성은 높다는 게